안녕하세요. 식신 대표를 맡고 있는 안병익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F&B 라스트 마일 다각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의 고독한 미식가라는 TV 프로가 한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마치 그 현재를 또 대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거기 주인공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과 사이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배로 채울 때 잠시 동안 나는 이기적이고 자유로워진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 고독한 행위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등한 힐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들 우울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먹는 것만큼은 행복하게 그런 먹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코로나 이후에 또 배달 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월 거래량이 1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오히려 다른 산업들은 위축이 되어 있지만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이런 푸드테크 산업은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생긴 레스토랑인데 그 혼자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가장 잘 적합한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코로나는 우리에게 언택트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시대적 배경을 만들어 줬는데요. 뭐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런 부분에서 비대면 비접촉으로 어떤 소비하고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음식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배달은 기본이고 뭐 온라인으로 식품을 거래하고 주문하고 또 키오스크를 매장에서 활용을 하고 또 모바일 식권이라든가 테이블 오더 같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종업원과 접촉하지 않고 음식을 소비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어, 사람과 동물을 가장 구분짓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리라고 합니다. 동물은 요리를 할 수가 없지만 인간은 예전부터 요리를 해왔고요. 그래서 요리 인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음식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존의 그런 음식 산업에 ICT가 융합된 새로운 4차 산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그런 형태가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푸드테크 산업은 첨단 기술 발전과 함께 또 사람들이 음식을 소비하고자 하는 편리함 또 이런 걸 추구하는 것과 함께 점차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본 요리사나 뭐 배달이라든가 스마트팜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푸드테크가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가 만든 그런 허마센성이라는 새로운 그런 개념의 마트가 있는데요. 이 마트는 사람들이 매장에 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와서 매장을 살펴보고 식품을 본 다음에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주문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하루입니다. 하루 안에 안 팔리면은 폐기 처분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서 가장 온라인이면서도 오프라인에 오지 않게 하는 그런 형태의 매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베이오 우멘춘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 오더 이런 거는 기본인데요. 종업원한테 어떤 봉사료를 줄 때도 종업원 옷깃에 있는 그런 QR코드를 찍어서 봉사료를 바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독창적인 그런 기법을 운영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음식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달 같은 경우는 로봇이 점점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많은 곳에서 현재 실험적인 그런 서비스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외식업계에도 이제 로봇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거고요. 또 라면을 끓여주는 로봇이라든가 국수를 만드는 로봇, 이렇게 또 얼음을 깎아주는 로봇 등등해서 단순한 작업들을 계속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3D 푸드 프린터라고 해서 파티시에가 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 프린터가 현재 등장을 해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팜은 이제 과거에 그 시골에 또 농장에 있던 그런 것들이 도시에 들어온 그런 형태의 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일하는 사람을 버티컬 파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땅과 또 많은 물을 소비했다면 이런 스마트팜은 그런 소비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농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농장이 또 우리 가까이에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전업체에서 만든 가정용 식물 재배기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이런 야채나 채소를 편리하게 키우고 유기농으로 키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많은 레스토랑이나 기업들이 직접 이런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가장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체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 1kg을 얻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무려 27kg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곡식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의 무려 10배 가까운 이산화탄소가 생산이 된다고 하고요. 또 지구에는 15억 마리의 소가 현재 사육이 되고 있는데 이 15억 마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한국, 브라질, 호주, 영국, 독일 등 한 8개 국가에서 나오는 전체 이산화탄소보다도 그 양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이런 대체육 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곡식을 재배해서 사료로 또 사육을 할 때 이제 먹이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곡식을 바로 고기로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중복적인 그런 에너지 낭비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곡물을 가지고 고기와 똑같은 그런 대체 식품을 만드는 그런 산업들이 활발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임파서블 푸드라든가 비욘드 미트 같은 회사들이 이미 이런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대체육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버거킹 같은 경우는 임파서블 푸드의 패티를 이용해서 이미 매장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약 3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약 27조 원 정도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약 3조 원 정도 가치를 이미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그런 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나 이런 쪽에서 너브콜을 받으면서 판매를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햄턴 그릭은 이제 비욘드 에그라고 해서 그 식물성으로 만든 그런 계란을 만드는 회사인데 계란이 빵을 만들거나 뭐 마요네즈를 만들거나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란을 식물성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보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21년산 위스키를 무려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만든 위스키를 가지고 위스키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위 5%에 드는 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스키나 뭐 와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구의 환경을 오염을 좀 줄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한 학자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숙취가 없는 알코올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알코올과 기능이나 성능은 똑같지만 다음날 숙취가 전혀 없는 그런 알코올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오면 훨씬 더 술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음식을 소비하는 거는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끼 때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은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음식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한 끼를 먹더라도 즐겁고 맛있게 또 재미있게 이런 걸 먹는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식의 시대에서 미식의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이런 젊은 분들도 아주 비싼 그런 레스토랑에서 고비용의 식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현재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슐랭 가이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미식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고취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식신 같은 그런 맛집 추천 서비스들이 크게 또 인기를 얻으면서 사용자들한테 마케팅이 아닌 정말 좋은 그런 정보를 추천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은 원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한 마지막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근데 현지에서 쓰는 용어는 고객에 이르는 마지막 접점, 마지막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고객에 다가가는 마지막 순간에서의 어떤 만족도나 효용도를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라스트 마일은 실제 이런 외식과 푸드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런 그 근거리 생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생활하는 그런 패턴이 늘면서 집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중심으로 한 권역에 형성된 그런 경제, 이런 거 이제 로컬 경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로컬 경제가 역시 라스트 마일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홍대에서 처음에 로컬 경제라는 것이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서울에만 무려 약 20여 개 이상의 그런 로컬 경제권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슬세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역세권이 아니고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반경에 있는 그런 소비 문화, 이런 걸 이제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세권에 과연 편의시설이 얼만큼이 있는가가 좋은 집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또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라스트 마일은 한국어로 하면 심리경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로컬 경제와 동네 상권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땡땡 단길이 생겨나는 현상, 이런 걸 이제 심리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리단길이 이제 이태원에 있는데요. 경리단길의 그런 거를 이제 모태로 해가지고 뭐 부평의 평리단길, 경주의 황리단길, 또는 뭐 해운대의 해리단길, 굉장히 여러 그런 단길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그 단길은 하나의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만 한 20개 정도의 그런 땡땡 단길이 있고요. 전국으로 합치면 한 4, 50개 이상의 그런 땡땡 단길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땡땡 단길은 하나의 그 지역의 문화와 함께 그 지역의 특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그런 문화의 어떤 창조적인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식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로컬 경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땡땡 단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지역의 가장 창의적이고 지역적인 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창의롭게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의 서피 비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해수욕장이 아니었고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곳을 훌륭한 그런 서피 비치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해수욕장이 아닌 곳에서는 구명 장비가 없으면 이제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서핑보드가 이제 구명보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서피 비치를 만들었고, 현재는 연간 약 70만 명이 이 양양의 서피 비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서피 비치가 잘 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7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양양의 해변에 몰리면서 주변 상권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바꾼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태원 경리단길에 보면 장진우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진우 작가는 원래 사진 작가였는데 공간 변화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처음에 장진우 식당을 비롯해서 한 거리에만 15개의 식당을 오픈하면서 아예 거리를 통째로 문화와 식당의 거리를 이렇게 탈바꿈시키면서 경리단길을 이제 하나의 새로운 스트리트로 만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연희동에는 연희걷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연희동과 연남동 지역에 약 100개의 상점을 모아서 소개하고 또 문화적 활동과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남동과 연희동을 새롭게 변화시킨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용산에 가면 열정도라고 있는데요. 낙후된 그런 지역에 청년들이 모여서 새롭게 외식 공간을 막 만들고 또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새로운 그런 트렌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문경의 리프레스는 폐 양조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또 이런 또 그 문화 호텔이라든가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꿔나가면서 문경 자체를 새로운 그런 문화의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고요. 속초의 칠성조선소는 폐조선소를 3대째 내려온 폐조선소를 훌륭하게 문화의 그런 공간으로 바꾼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서 건맥 1897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리 하나를 통째로 맥주의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했고요. 제주에는 수산물 위판장 없어진 수산물 위판장 자리에다가 이제 해녀를 위한 그런 공연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면서 새롭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포틀랜드라든가 이런 곳들에 있었는데 이런 도시재생은 오염된 그런 도시를 생태계 도시로 생태도시로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진국에서 했던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떤 공장지대가 이제 변화하면서 그런 오염된 공간을 새롭게 재생하는 생태도시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 빌바오도 역시 철강과 조선소가 있던 자리에 철강 조선소가 없어지면서 낙후된 그런 공장 시설을 구겐하임 미술관 등을 유치하면서 새롭게 생태 문화 도시로 바꾼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도시 재생 프로젝트와 로컬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는 좀 기본부터 다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이 아니고 가장 지역적이고 가장 독창적인 그런 지역의 문화를 잘 이끌어내서 새로운 창의적인 외식이나 문화 공간에 접목을 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컬은 우리 최근에 대한민국의 그런 K-팝이 크게 성공을 하고 있고 K-푸드가 성공을 하고 있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가장 지역적이고 이런 문화적이지만 이걸 창의적인 것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문화와 그런 가치를 형성하는 것을 로컬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식에서도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식 문화에 있어서도 가장 이런 로컬적인 거를 잘 접목을 시켜서 가장 창의적인 그런 외식 제품과 외식 서비스를 한다면 성공적인 그런 외식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